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탐색의 기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탐색이라고 하는 건 뭐죠?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EDA라고 하죠. 자, 수집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왜 필요하냐 하면 내재된 잠재적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해결하는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순수한 데이터가 아니라 각종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그리고 데이터가 또 불균형하다던가 결측치가 있다던가 또 이상치가 있다던가 그리고 또 우리가 특성을 또 파악해야겠죠. 요인 분석 또는 차원 축소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의 어떤 특성을 또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석 과정하고 절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치 검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상치 같은 경우에는 개별 데이터를 관찰하고 통계값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탐색 기초에서는 여기 위에 이제 빈출 태그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과 상관 분석, 기초 통계, 분산 편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산이라는 건 뭐죠? 관측값에서 산술 평균을 뺀, 자, 그래서 x에서 산술 평균을 뺀 값을 제곱하고 그거를 모두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준 거에 바로 분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통계값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적절한 요약 통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데이터의 중심을 알고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인데 이제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가 있으면 평균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중앙값. 중앙값은 뭐예요? 데이터의 어떤 위치죠. 포지션이죠. 위치를 가지고 값을 이제 선택하는 건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의 분산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범위와 분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값을 활용할 때는 IQR이라고 해가지고 4분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분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딱 네 등분 해가지고, 자, 여기가 25%, 50%, 75%. 그래서 보통 Q1, Q2, Q3라고 해서, 데이터를 보게 되는 거죠. Q1과 Q3, Q1과 Q3, 여기 이 구간이 뭐예요? 전체 50% 구간이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대값, 자, 그래서 75%, 25%. 전체를 이제 4등분한 건 이제 4분위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통계 정규 분포를 사용해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시그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1시그마, 2, 3, 4, 5, 6을 보면은 전체 보실 때 이제 1시그마는 분량률 32%, 5%, 0.3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6시그마의 통계적인 의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가 뭔지 그리고 분포 보면은 어 뭐 1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68.3%, 그래서 분량률은 이제 32%. 그럼 전체 이제 여기서 요 부분 이 부분이 68.3%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시각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머신러닝 기법도 사용할 수 있다. K-민스를 통해서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각화나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상관관계라는 게 뭐죠? 자, 먼저 상관 분석 한번 볼까요? 두 개 이상의 양적 변수 간의 관계가 유의미한지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 예를 들어서 학급에 얘는 키고 얘는 몸무게다. 그러면 이제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갈 확률이 있겠죠. 물론 크면서 마른 사람도 있겠죠. 키가 크면서 마른 사람도 있고, 그죠? 키가 작으면서 높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이런 형태, 데이터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관계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변수는 뭐예요? 서로 독립적인 관계이거나 상관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라는 거는 서로 뭐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갖는 게 바로 상관관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 상관 분석이 있고요. 다중 상관 분석이 있습니다. 단수는 두 개요. 두 개의 변수, 세 개 이상의 변수의 관계 강도. 자, 편상관 관계 분석. 이거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두 개 잘 외워두시고요. 상관 분석의 기본 가정은 자, 선형성을 갖는다. 왜냐면 선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x가 뭐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선형성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등분산성이라고 하는데 x값에 관계없이 y의 흩어진 정도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네, 자, 삼포도를 그려보시면 y의 흩어진 정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값 상관없이 여기 흩어져 있는 정도가 이렇게 같은 애들을 등분산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삼포도가 특정 구간에 상관없이 퍼진 정도가 일정할 때 자료가 동변난성을 띈다고 얘기한다고 하고요. 그래 이분산성.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상관 분석은 선형성을 갖고 등분산성을 갖는다. 그 상관 분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피어슨 상관계수, 그 스피어만 상관계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피어슨 또는 스피어만인데 주로 이제 가장 많이 기본으로 사용하는 게 피어슨 상관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변수 x와 y 간의 선형 상관계를 경량화한 수치가 바로 피어슨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갖고요. 자, 피어슨 상관계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형태가 요거예요. 그래서 얘는 완전히 이제 그 상관지수가 이제 1일 때 이런 모양이고 마이너스. 그리고 뭐 0과 1 사이면은 대부분 이런 형태죠. 자, 이건 뭐예요? 아예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0.8 나온다. 그럼 대략 이제 요 정도죠. 그 마이너스 0.8이면 요 정도.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러니까 뭐 대부분 0과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얘는 뭐예요? x의 표준편자. 그리고 얘는 y의 표준편자. 얘는 그리고 각각의 평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c는 x와 y에 대한 평균이죠. 그래서 표본간의 공분산. 네, 공분산을 요거 각각으로 나눠준 상관지수라고 하는 거죠. 자, 스피어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서열자료 순서가 있는 경우에 자료의 값 대신에 자, 순위가 나온다고 하면 스피어만 상관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준다고 했죠. 자,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크기 순으로 정한 두 변수의 차이가 클수록 스피어만 상관계수 값은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두 변수의 차이가 크다. 근데 크기 순으로. 자, 그래서 크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상관지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스피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죠? 아까 그런 앞에서 본 0,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자, 그래서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선형관계는 직선의 형태로 모양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선의. 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만 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초 통계량의 이해를 한번 봅시다. 기초 통계량은 뭘까요? 네, 말 그대로 통계량 중에 기초적인 거, 뭐 평균, 뭐 최대값, 최소값, 어, 이러한 것들. 그게 바로 기초 통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서 요약하고 정리하는 기초 통계. 자, 그래서 정량적인 수치에 나타낸다. 그럼 기초 통계 중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중심화 경향의 기초 통계는 산술 평균이라는 거. 산술 평균은 어떤 이제 가운데 중심적인 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중심화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모평균 뭐 용어를 보면 population mean이라고 모집단 전체 자료의 산술 평균을 이제 모평균이라고 하죠. 모평균. 그래서 보시면 이건 평균이죠. 자, 평균. 이 수식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전체 모집단의 크기가 n. 그 n분의 1로. 그럼 평균이죠. 자, 이건 뭐예요? 시그마 i는 그죠? 1부터 전체 n까지 가겠죠.
그리고 표본 평균은 뭐예요? 모집단의 부분 집합인 추출된 표본 전체 산출 평균이죠. 근데 전체 모집단의 크기와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평균은 모평균이 되겠죠. 자, 여기는 좀 표본을 추출해서 평균을 구한다는 거죠. 자, 기하 평균에 대해서 봅시다. n개의 자료에 대해서 관측치를 곱한 후 n제곱. 자, n개의 자료에 대해서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 관측치를 이제 곱한 거야, 서로. 각각의. 여기서 관측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죠. 주어진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n제곱근을 표현하는 게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기간 수익률에 대한 평균 수익률, 평균 물가 상승률 구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기하 평균은 언제 사용되는지 예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산술 평균이나 모평균은 예제가 없는데 기하 평균 예제 얘기가 나왔죠. 그만큼 기하 평균은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그런 평균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사용되는지 예제를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주식이 있고 상승하고 하락했다. 그럼 산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가격 변동이 없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만큼 오르고 빠졌기 때문에 산술 평균은.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1000원짜리 주식에 뭐 10% 상승하니까 0.1이니까 뭐예요? 1100원이 되고 그리고 11.0의 10%는 뭐예요? 10%는 1100원이니까 9,9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하락했으니까. 그죠? 10%가. 자, 그래서 기하 평균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익률은 0.995. 그래서 평균 수익률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본 거죠. 그죠? 보시면 마이너스 0.5%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상승할 땐, 그죠? 상승 10%가 0.1. 그리고 상승하고, 그리고 10% 하락했다. 그럼 여기서 10%면 1,100원이니까 이만큼이고. 상승했을 때는 1,100원이고 하락했을 때는 그래서 수익률은 0.995고 그러면 0.9에서 1 빼면은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어, 뭐 연봉을 올해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연봉을 뭐 10% 내렸어요. 그죠? 10% 내렸어요. 그러면 그럼 얼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 내리면 어떻게 돼요? 90만 원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10% 내렸으니까 10% 다시 올려서 원 상태 팔겠다.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그럼 이제 90만 원에서 10%면 어떻게 돼요? 9니까 99만 원이네. 결국 어때요? 만 원을 손해 보는 거죠, 근로자가. 예,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 과거에 어, 이런 사례도 있었다. 자, 조합 평균은 뭐냐면 각 요소의 역수의 산수 평균을 구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하는 형태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사용하냐? 조합 평균은 자, 이런 내용 이해하시고 변화율 등 평균 변화율. 그래서 각 자료가 동일한 경우 자료에 대한 조합 평균, 산수 평균, 기하 평균의 값은 같지만 서로 자료가 다를 경우에는 자, 요런 부등식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중앙값은 그냥 가운데 값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라고 해서 중앙값은 여기죠. 가운데 있는 값. 예. 최빈값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범주형 데이터 중에서 가장 노출이 많은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의류할 때 이제 미들 사이즈,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인데 데이터를 보았더니 뭐 라지, 스몰, M.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건 뭐예요? 라지가 4개니까 그죠? 2번 나왔고 얘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게 바로 최빈 값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수치형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맥스로 구하지만 범주형 데이터는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이렇게 최빈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분위수. 자, 분위수는 데이터를 몇 등분하냐에 따라 4분위수, 5분위수. 자, 4분위수는 4등분, 5분위수는 5등분 한 거죠. 10분위수는 뭐 10등분, 100분위수는 퍼센트라고 하듯이.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렇게 알고 되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3포도라는 얘기를 한번 봅시다. 3포도. 3포도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 자, 이게 바로 이제 3포도예요. 3포도. 데이터 이렇게 분포가. 그래서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기초 통계량, 퍼짐 정도. 자, 이 퍼짐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요 x축과 y축이 뭔지를 판단을 해서 x와 y 간에 보통 어떻게 해요?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 위치의 측도 가지고 자료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중심 경향도 수치에서 자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측정하는 척도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3포도에서 이런 척도, 중심에서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니까. 자, 데이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그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분산은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되거나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했고요.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자, 분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개개의 자료값과 평균과의 편차의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되는 자료값입니다. 그래서 분산으로 얻은 수치를 해석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제곱근을 취한 척도가 표준 편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표준 편차는 제곱근을 취했다. 자, 그리고 모 분산. 자, 모 분산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이거 평균이고 관측값에서 평균을 뺀 이런 모든 데이터를 각각 제곱한 거를 합쳐서 n분의 1 평균을 낸 게 바로 모분산이고 표본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표본적인 샘플링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표준 편차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자, 표준 편차는 루트 제곱근이다. 왜? 제곱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산의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자료값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다루기가 쉽고 특이점에 영향을 많이 받고 분산이 클수록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분산은 데이터의 이제 어떤 그 떨어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중심점으로부터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넓게 흩어져 있어. 그죠? 그리고 미지의 모분산을 추론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고. 그래서 분산의 특징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가 있죠. 그래서 일단 평균을 22% 하면 각각에 대해서 제곱하고 다 더한 거를 5개니까 5로 나누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다는 거죠. 자, 범위는 뭐예요? 레인지. 뭐 0부터 9까지 또는 0부터 10까지 또는 뭐 10부터 100까지. 자, 이런 게 뭐예요? 다 범위에 속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데이터 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 동일한 범위를 갖더라도 자료 분포의 모양은 다를 수 있다. 자, 평균 절대 편차는 뭐예요? 그래서 mean absolute division이라고 해가지고 자, 요 수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평균 절대 편차. 그래서 영어로 MAD라고 하는데 mean absolute. 자, absolute가 들어가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자, 그래서 왜 절대값 외치해야겠어요? 이게 뭐예요? 시그마 1부터 n까지 n이 뭐 10이면 1, 2, 3, 4에서 10까지 각각의 관측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에서 이게 뭐예요? 표본 평균과의 편차죠. 자, 편차라는 건 뭐예요? 각각의 관측지에서 평균값을 뺀 게 편차죠. 이 편차들의 절대값의 합이죠. 합이기 때문에 자, 평균이니까 관측값이 10인데 평균이 5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 5가 되겠지만 관측값이 평균이니까 4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값이 작아지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하는 거죠. 자, 이상치에 대한 영향을 범위보다 적게 받겠죠. 왜냐면 요 절대값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죠? 자, 절대값을 사용하니까 수리적으로 다루기 부적절하다는 거죠. 자, 수리적으로 다루기 부적절하다. 자, 왜 부적절할까요? 평균이 뭐라고 돼 있죠? 평균이 대표값인 표준 편차나 분산이 더 선호한 이유는
절대값을 사용하니까 뭐 다루기는 부적절해요.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다 양수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편차 같은 건 유클리디안 거리 개념.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중심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절대 편차의 최소값을 갖는 자료값은 평균이 아닌 중화값이라는 거. 그리고 절대 편차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존재한다. 네. 그리고 평균 절대 편차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자료는 폭넓게 분포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4분의 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제 4등분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등분은 위치를 가지고, 자, 위치예요. 값을 가지고 뭐 4등분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1, 4분의 수를 구하고, 4분의, 여기를 구하고요. 4분의 3 여기를 구해서, 그래서 요 사이 범위에 있는 애들로 정의하는 게 자료의 50%에 위치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이제 4분위라고 하는 거죠. 자, 주로 이상치 판단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치 판단 어떻게 되냐면 주로 이제 나중에는 박스 플랫이라는 걸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여기가 이제 Q1이고 여기가 Q3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해서 뭐 Q2 그리고 여기는 뭐 민과 여기는 이제 맥스가 되는데 자 이렇게 데이터를 뭐 이렇게 박스 플랫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분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 각각의 그 최대 최소에서 요 Q3에서 Q1을 뺀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까지를 좀 더해서 이 구간과 여기서 이만큼 좀 해서 이 구간 이 사이에 있는 데이터만 우리가 이제 취하고 나머지는 이상치로 이제 어, 버려버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4분의 수를 구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계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인 3포의 척도를 나타내는 게 변동계수다. 그래서 이제 변동계수라는 게 자, 통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 파트에 오면은 용어들을 이제 잘 한 번씩 보고 수식을 보면서 용어하고 수식을 좀 더 매칭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변동계수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를 이룬다는 거. 자, 그리고 예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A의 평균 수익은 30%, 표준 편차는 4%, B의 평균 수익은 15%, 표준 편차는 3%. 그래서 변동계수를 구한다. 그럼 변동계수 공식을 알아야겠죠?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죠. 외워서 공식에 반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료의 분포 같은 경우는 이제 외울 필요 없고, 잠깐의 이해를 통해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외도라는 건 뭐죠? 자, 외도가 0이면은 그냥 뭐 대칭이에요, 대칭. 근데 외도가 뭐 크다, 작다는 비대칭이라는 거죠. 외도가 크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치우쳐진 거고, 외도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거죠. 자, 그래서 분포 대칭이 외도는 0이고요. 왼쪽은 양수, 오른쪽은 음수.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외도 같은 걸 보면은 이상치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상치의 분포는 비대성을 높이니까 외도의 크기. 그러니까 외도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뭐예요? 이상치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죠? 그래서 외도의 공식은 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3과 3 사이의 범위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중 외도의 특징이 아닌 것 해가지고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분포의 특성과 분석 목적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외도를 보시면 뭐 양수, 영, 음수. 그래서 모양은 오른쪽으로 긴 꼬리, 양수. 그러니까 꼬리가 어느 쪽으로 긴 거냐에 따라서 뭐 양수, 음수 파악하셔도 되고요. 솟아나 있는 방향을 보고 판단하셔도 되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긴 꼬리는 뭐예요? 외도가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질은 평균이 더 크고 중앙값이 자 평균 그럼 이 데이터의 중앙값은 가운데니까 요 정도가 되겠죠. 근데 평균은 요 데이터를 방영하니까 당연히 평균이 크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0이면 다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음수면 어떻게 돼요? 음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왼쪽에 꼬리가 기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데이터가 딱 있으면. 요걸 봅시다. 요 위에 있는 요거. 자, 음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나와 있네요. 그죠? 중간 미디안은 여기고, 그죠? 미디안. 평균은 전체적인 평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최빈값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죠? 여기요. 가장 많이 분포가 되는 요 부분. 그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분포. x니까. 그럼 x가 이쪽으로 하면서 크니까, 최빈값이 제일 크고, 미디안, 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니까, 평균, 미디안, 모드.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요 세 가지 관계를 보시면, 외우셔도 되지만, 우리가 쉽게 어떤 모양인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팁 있는데 요거는 한 번씩 보시고요. 자, 첨도를 볼게요.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적인 척도. 자, 이 뾰족한 척도, 첨도. 그래서 뾰족한 게 물론 이제 3과 마이너스 3과 3 사이. 그래서 이제 보통 3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3 미만인 경우는 평범한 분포, 3이면 정규, 3이 넘으면 뾰족한 분포를 한다. 이게 첨도라는 거죠. 첨도. 자, 시각적 데이터 탐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데이터 탐색을 할 때는 통계적인 시각화 도구가 필요한데 도수 분포표나 그리고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뭐 파이 차트 여러 개 있어요. 자, 그럼 각각의 시각화 도구는 도구의 특징들을 조금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도수 분포표는 뭐예요? 계급에 의해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각 자료값에 대해 도수나 상대 도수로 표현하는 게 도수 분포. 자, 히스토그램은 뭐예요? 도수 분포를 이용해서 표본의 자료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 네,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와 연관을 지어서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도수는 뭐예요? 질적 자료의 각 범주면 빈도수를 얘기하는 거고 상대 도수는 도수를 전체 자료수로 나눈다라는 거죠. 상대니까. 그죠?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자료수를 나눠줘야겠죠. 자, 막대 그래프는 말 그대로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는 언제 쓰이냐면 개수, 각 범주형 데이터가 몇 개씩 들어있는지. 그래서 보통 이제 범주형 데이터에서 많이 쓰는 게 막대 그래프고, 자,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은 전부 뭐예요? 연속적인 데이터. 연속적인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수치형 데이터에 적합하게 되어 있죠. 자, 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데이터의 분포. 분포를 우리가 한눈에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종류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산점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의 어떤 퍼짐 정도.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어떤 분포나 어떤 퍼짐 정도를 측정하는 게 산점도라는 거죠. 자, 줄기 잎 같은 경우는 얘는 통계적으로 본 건데요. 음. 자, 그래서 줄기 잎 그림은 보시면 이제 줄기 같은 경우. 자, 이 줄기 잎, 이게 3, 4, 5, 6, 잎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기 3 밑에 이제 관련되는 게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잎은 크기 순으로 정한 다음에 두 부분 나눠서 앞부분 줄기, 뒷부분은 잎으로 하고 줄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고요. 그리고 원 자료의 수치를 해당 줄기 우측에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 자료는 36하고 60 등과 같이 두 자리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략적인 자료 분포의 파악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제 3, 6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3.6, 3.6, 3.7, 3.8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4.0, 4.1 이런 식으로 그리고 5.1, 5.5, 뭐 5.7, 자 그리고 6.0, 6.1, 6.2 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상자 그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박스 플롯은 이상치를 이제 판단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값은 다시 이제 Q2라고도 하죠.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제 I, Q, R이라고 해서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여기서 요 구간만큼 더한 거와 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만 데이터를 나중에 이상치를 제거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만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가지 요약 수치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는 그냥
최소, 최대, Q1, Q2, Q3.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Q1과 Q3는 전체 50% 구간. 그럼 데이터가 전체 50% 구간의 데이터가 어느 게 퍼져 있나를 보시면은, 전체 그 Y 밸류 중에서 어느 포지션을 차지하는지, 어느 쪽 데이터를 많이 수렴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작성 방법은 스텝 1부터 5가 있는데, 작성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각화에서 상자 수렴이 어떤 거고, 뭐 하는데 중요한 건지, 그리고 각각의, 자, 이상치를 찾는 거예요. 자, find 이상치를 찾아서, 그리고 remove,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러한 내용들을 보시고 잘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이쪽 파트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